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사건은 2019년 2월 3일 항소심이 결정난 사건입니다. 2018년 작년에 발생한 사건이고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최초 보도는 나간 적이 있는데 그 뒤에 후속 기사가 확인된 적은 없는, 어떻게 보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과연 이 형량이 맞는 건지, 그리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수사가 어디까지 또 진전이 되어 있는지까지 함께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공간의 시작은 바로 이곳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영암경찰서입니다. 전남 영암경찰서에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2018년 4월 6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에 한 통의 전화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한 주택에 사는 지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지인이었던 54세 김씨가 어제, 즉 2018년 4월 5일 이후 연락이 아예 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전화통화였습니다. 그 이후 경찰은 단순 가출, 그리고 실종의 무게를 두고 수색을 시작을 해봤던 거죠. 근데 그 시작에 대한 시작점 자체를 생존 반응을 체크해보는 걸로 확인을 해봤는데 4월 5일 이후에 통신 기록이 전무합니다. 즉 아예 통화를 안 한 거죠.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의 사용도 전혀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더불어 집 근처에 있는 CCTV까지 확인해본 결과 들어가는 장면은 확인됐지만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분명 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확실하거든요. 더불어 휴대폰의 마지막 위치, 이 모든 걸 확인하고 수사의 시작점을 영암군 3호, 즉 그 거주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그날이었습니다. 저녁 6시 49분, 4월 6일 6시 49분 김씨가 거주하는 집 앞에 도착한 뒤 초인종을 눌러봅니다. 하지만 어떠한 반응도 없는 게 확인되죠.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멀리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바로 눈앞에 현관문에 쓰러져 있는 피투성이의 한 사람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폴리스 라인을 치고 수색이 시작되는데요. 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난 뒤에 있었던 5가지 특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의 문은 잠겨있는 상태였으며 집 내부에 있는 모든 창문도 다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정확히는 외부에 출입 흔적이 전혀 없는 상태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 시신은 현관 바닥에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거실이나 안방 같은 데가 아니라 현관문이었던 거죠. 현관 바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 종류의 혈흔 흔적이 보이게 됩니다. 혈흔이 여러 가지였던 거죠. 네 번째, 시신의 상태는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육안상 함몰 상태로 확인됩니다. 정확히는 얼굴 쪽보다는 머리 쪽이었는데 그 두상 자체가 함몰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5번째입니다. 몸에는 아주 많은 칼 같은 예리한 물체로 찔린 자상들이 존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감식반 및 조사와 더불어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시신을 바로 국립과학연구소에 보내 부검을 의뢰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내용에 대한 전체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범인을 특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집안 내부에 있는 족적 및 그리고 지문 같은 걸 조사해 봤을 때 한 가지 지문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지문이 문제가 뭐였냐면 사망한 김 씨의 동거남, 함께 사는 남자의 지문입니다. 즉 같이 집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문이 나온다고 하는 게 이상한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 현장 자체의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잔혹스러웠던 겁니다. 외부의 기사는 그렇게 심하게 나가진 않았죠. 자, 일단 말씀해드린 5가지를 가지고 상황을 조금 다시 이어봐야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혈흔입니다. 그 혈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의 첫 번째 이야기는 상황입니다. 알 수 있는 점 중 여러 가지 중에 범인 혹은 범인들의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범인이 한 행동의 겉모습을 그려보면 집이 잠겨있는 상태, 즉 밀실 상태로 확인됩니다. 외부의 침입 흔적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없이, 강제 침입 흔적이 없이 들어와서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는 건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범행이 발생될 거라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 집에 들여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면식범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문제입니다.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죠. 물론 무조건 면식이라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두 번째, 그 범인의 내면의 모습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주 많은 자상, 그리고 두개골의 함몰까지 확인 가능하게 됩니다. 성범죄도 아니었고 사라진 금품이나 물품도 아예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선 분노 표출형의 범죄, 즉 원한이나 치정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일 확률이 되게 높은 상태입니다. 사람을 죽인 목적이라는 게 그거 말고는 없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힌트입니다. 바로 혈흔의 모습입니다. 내부에 다른 같이 살았던 동거남의 그 흔적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혈흔의 모습 가지고 사건 현장을 재구성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과거와 요즘에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과거에는 사건 현장 자체의 모습을 그리는 게 어려웠습니다. 즉, 피해자와 피의자만 존재할 때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피의자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됐던 거죠. 정황상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구나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혈흔의 패턴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혈흔은 출혈이 발생한 원인 이후에 움직임에 따라 종류를 나누게 됩니다. 국제적으로는 총 72개, 근데 그 중에 한국은 50개의 종류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혈흔 자체의 겉모습을 봤을 땐 2가지로 크게 분류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비산흔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외력 때문에 피가 터져나가는 것, 그러니까 퍼진다라는 비산흔. 그게 아니라 상처가 났을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혈액들, 그걸 비비산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어떤 움직임에 따라, 어떤 둔기의 모양에 따라 혈흔의 모양을 분리하고 형태를 나눈 뒤 현장 구성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혈흔의 모양에 따라 분리를 하는 거죠. 아마 육안으로 보셔도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보이시다시피 무언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이런 걸 낙하혈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면 둥글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피가 묻은 물체가 닿거나 혈흔이 다른 물체에 의해서 닦이게 됐을 때는 그걸 옮긴 혈흔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칼 같은 예기 같은 거에 피가 묻은 상태로 들었다가 놨다가 하게 되면 그렇게 피가 분산되는 형태인 거죠. 예를 들면 찌르고 나서 그 위에 칼을 휘둘렀다라고 해서 튀긴 흔적은 칼을 그만큼 휘둘렀다라는 느낌. 그리고 이후에 혈액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낙하,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혈흔의 특징은 외력이 크면 클수록, 즉 힘이 정말 세면 셀수록 혈액이 잘게 부서집니다. 예를 들자면 좀 망치 같은 거나 돌 같은 걸로 사람을 이렇게 때리게 되거나 했을 때 피가 터지게 되면 많이 충격이 크면 클수록 잘게 피가 분산되는 형태에 대한 특징인 거죠. 물론 변수는 존재합니다. 몸 안에 존재하는 혈액량, 그리고 심장 박동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에서는 혈액이 분산될 이유가 거의 없으니까 나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부위에 따라 그리고 힘에 따라 분산 정도도 다릅니다. 혈액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말이죠. 더불어 어떤 도구냐 아니냐라는 부분도 되게 다르게 나옵니다.
해서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되게 복잡하겠다라고 보여지지만 실제 수사할 때는 그룹화라는 걸 시키게 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그룹화라는 게 NUC라고 적혀있는 부분에서는 무언가 딱 꼈다.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죠. 여기는 뭔가 옮긴 흔적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측에 보이시는 부분은 비산흔인데 혈액이 튀었고 혈액이 다시 자유롭게 낙하한 흔적, 시간이 좀 지난 흔적, 그리고 밑에 떨어진 흔적. 그럼 이 모습을 봤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 자체는 뭔가 어떤 충격을 받은 뒤 피가 떨어지고 그 충격에 의해 몸이 움직였거나 쓰러졌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즉 이런 그룹화를 진행하면서 핏자국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서 범행 도구는 몇 차례 움직였고 그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동선이 어떻게 나왔는지 추론을 하며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혈흔학입니다. 과거와 요즘이 달라지는 거죠. 즉 피의자, 범인의 진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혈액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사건 현장을 다시 만들어 보고 미리 준비를 해놓은 뒤 범인이 잡혔을 때 범인이 얘기하는 진술과 이 부분을 맞춰보는 겁니다. 맞춰지지가 않게 되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단계 더 발전된 수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방금 그 범죄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혈흔은 최초 집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불어 비산흔이 나온 부분이죠. 압력 정도와 퍼짐 정도를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 번 좌상을 입혔을 것이다. 즉 얘기로 굉장히 빠르게 찔렀다. 천천히 찌르고 뺀 게 아니라 칼에 대한 빠져나오면서 나왔던 모든 혈흔들, 칼이 나오면서 쏟아져 나왔던 혈액들인 거죠. 혈액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봤을 때 천천히 뺐을 때 떨어지는 모습 툭툭과 빠르게 빼고 다시 들어갈 때 퍼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분노 표출로밖에 죽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흔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약 거실 쪽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옮긴 흔적이 확인됩니다. 뭔가 끌렸다는 거죠. 두 가지의 경우였습니다. 의식이 있던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현관 쪽으로 이동했다와 그게 아니라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끌고 현관 쪽으로 이동했다.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이동을 한 뒤 현관 쪽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현관에서 나타나는 비산발적으로 퍼지는 비산은, 즉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그마한 혈액들, 둔기에 의한 후두부 과격입니다. 너무나도 압력이 셌기 때문에 피가 다 터졌던, 튀기게 됐던 형태인 거죠. 자, 이 모습으로 봤을 때 범인은 총 2번 공격을 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혈흔의 섹션은 총 3곳입니다. 처음 예기로서 찔렀던 공간 하나, 그 이후에 입근 장소 하나, 최종적으로 또 한 번 둔기로 공격한 곳. 이게 경찰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사건 현장의 시나리오 및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용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경찰은 특정 용의자를 찾게 되는데 당연히 원한 관계였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면식범부터 조사합니다. 멀리 있지 않겠죠. 집안에 동거 생활을 한 남자 58세 정씨였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약 5년 동안 교제를 해왔고 결혼식 없이 사실혼 관계로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우선 경찰은 정씨에게 연락을 취해봤는데 그는 모른다는 듯 담담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며 이후 잠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경찰은 집 근처 CCTV 및 블랙박스를 확인해봐도 집 쪽에 들어갔던 사람은 당시에 정씨와 김씨밖에 없고요. 그 이후 정씨는 나왔지만 김씨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거의 정씨가 용의자, 즉 범인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잠적한 정씨를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찾게 됐던 거죠. 시신을 발견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2018년 4월 7일 차량 방범용 CCTV를 통해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이곳에서 확인됩니다. 바로 이곳은 강진군 군동면의 한 야산이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최근에 컨텐츠로 함께 보셨던 그 강진 여고생 사건 쪽이 있던 그 야산 쪽입니다. 이곳에서 차량이 확인됩니다.
출동한 경찰은 세워진 차량을 확인하게 됐고 그 내부를 봤더니 농약을 마시고 자살인 거죠. 자살 시도를 한 정씨를 발견, 긴급 체포를 한 뒤 바로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병원으로 옮기자마자 위세척을 받은 정씨는 회복이 되고 그렇게 정신을 차린 뒤 조서를 꾸미고 재판에 넘겨지게 됐던 거죠. 제일 궁금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왜 죽였을까입니다. 왜 죽였냐라는 이야기의 진술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2017년 정 씨는 다니던 직장을 실직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자신의 동거녀였던 김 씨의 외도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 외도의 의심이 점점 강해진 그게 2018년 4월 5일 아침 7시였고 그 문제로 다투기 시작을 하다가 그 이유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는 문제였던 거죠. 해서 집안에 있는 얘기, 집안에 있는 벽돌로 내리쳐서 살해를 했다라는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발적이었다.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거다. 그리고 그 시신이 끌어서 움직여진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끌고 가서 죽인 게 아니라 살아있어서 내가 이미 칼로 찔렀는데 살아있어도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벽돌을 내리쳐서 그렇게 해서 죽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에 대한 조서를 꾸미고 검찰로 넘기고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그렇게 일단락이 된 줄 알았죠. 국가수 부검 결과에 놀랄만한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혈흔 분석을 했는데 혈흔이 점층형 혈흔이었습니다. 점층형 혈흔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도 아마 혈액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혈액이 떨어지고 나면 그게 굳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혈액이 떨어지면 또 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쳐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가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살점을 통해서 피딱지 같은 게 굳게 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그런데 이게 봉합할 수 없을 만큼 깊게 패이거나 넓게 패일 경우는 살점 근처, 즉 피부층 근처에 그것들이 묻게 되는데 한 번에 일괄적으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 모양이 생기는 게 점층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한 번에 같이 나오는 형태였던 거죠. 그냥 굳기 전에 계속해서 혈액이 나오기 때문인 겁니다. 혈액이 공기와 만날 때 굳는 시간이 달랐던 겁니다. 근데 피해자의 몸에서 확인되고 피해자의 바깥에 나와 있는 혈액들을 확인해 봤을 때 점층력, 즉 시간차를 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차를 뒀다는 게 어떤 약간의 관점이냐면 피가 많이 나왔을 때, 즉 예기로 나왔을 때의 상처, 그 이후에 다음번 피, 즉 분산형이었던 거죠. 후두부의 피에 나왔던 시간적 위치가 다르다라는 분석 결과를 내보내게 됩니다. 되게 이상한 결과였던 거죠. 그게 한두 시간 차이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편차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시간 차이가 꽤 많이 났던 겁니다. 아예 굳어버린 피 위에 또 피가 있던 거죠. 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가지고 정 씨에게 다시 묻습니다. 언제 죽인 거예요? 피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상한데 시간텀 뒀지? 라고 물었을 때 거기서 정 씨는 충격적인 진술합니다. 사건 당일이었던 날입니다. 4월 5일 아침 너무 화가 났던 정 씨는 집안에 있던 칼, 예기로 피해자 김 씨를 수차례 찌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김 씨를 그대로 두고 바로 바깥으로 나갑니다. 택시를 타고 하루 뒤였던 4월 6일 집으로 돌아왔던 거죠. 즉 병원으로 후송하지도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얘기에 많이 찔렸지만 살아있던 사람을 그대로 두고 간 거죠. 근데 집에 돌아와서 봤더니 김 씨가 현관문에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던 겁니다. 즉 살아있었습니다. 거의 하루 정도를 그대로 방치해 놨던 거죠. 4월 6일날 그 모습을 봤던 정 씨는 그 자리에서 죽은 줄 알았던 김 씨가 살아있는 걸 보고 집안에 있던 벽돌을 찾아 다시 한번 내리쳐서 직접 살해를 했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병원에 옮겼다면 살 수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신을 그대로 둔 채 집 밖으로 나갔던 거죠. 그리고 4월 6일날 신고 전화가 들어갔고 4월 7일날 체포가 된 겁니다. 이게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즉 혈흔의 증거였던 거죠.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그러면 정말 우발적이었을까요? 우발적이라는 게 2번이 들어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분명 살해를 할 땐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본인이 얘기를 가지고 사람을 찔렀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발적이라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김 씨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의 그 이유에 대한 문제, 하루 뒤에 들어왔을 때 살아있는 걸 보고 벽돌로 내리쳐 죽였다는 건 죽일 계획이 있었다라는 문제죠. 즉 이건 특수범죄이며 계획범죄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보편적으로 이해가 가시는 상황입니까? 당연히 엄벌이 처해질 줄 알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징역이었습니다. 계획범죄의 특수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20년, 물론 초범이라고는 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형량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사람을 아예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2번 죽인 겁니다. 물론 본인의 생각이었던 거죠. 정 씨의 입장에서는 2번의 살인을 저질렀고, 그리고 김 씨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살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루 동안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통을 받고 사망한 상태였던 겁니다. 범행 수법도 굉장히 잔인하고 피해자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를 느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더불어 유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선고했던 겁니다. 약간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초범에 대한 부분,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그렇게 선고를 했던 거죠. 물론 나이가 50대가 넘었기 때문에 20년 정도면 거의 종신형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회에 나왔을 때 과연 이런, 어떻게 보면 악마입니다. 이런 사람이 같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량이었죠. 그런데 정 씨는 항소합니다. 자신의 형량이 무겁다라고 생각하고 항소를 했던 거죠. 항소심 2심 재판이 2019년 2월 3일, 지금으로부터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결과는 항소를 기각합니다. 선고는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을 했던 거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왔을 때라도 구호 조치를 했다면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량을 매긴다라고 했고, 감형에 대한 이유가 범행 후에 수차례 자살 기도를 해서 건강이 악화됐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부분을 정상적으로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형량을 이렇게 확정 판결을 했던 거죠. 사실 다시 한번 의문점이 듭니다. 과연 징역 20년이 정말 맞는 건지라는 생각인 거죠. 엄청난 악마입니다.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피해자분은 2번입니다. 2번의 고통, 죽음에 대한 공포, 그 공포가 24시간을 넘은 상태. 올바른 처결이었는지 다시 한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